7월 첫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제가 실시간 검색어로 이분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누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셨는데요. 전미선 씨? 네,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여서 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올라왔지 딱 누르는 순간 사망한 채 발견이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다 더욱이 공연 중이셨었고 그래서 공연 중에 연락이 안 돼서 전주의 모텔에서 이제 발견이 되셨는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개봉 앞두고 있으신 영화도 있어서 설마 했고 다들 댓글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가짜 뉴스이기를 바란다는 댓글도 막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저 교수님도 교수님도 그러시죠? 나는 이 이름은 솔직히 그 구태여 외우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얼굴을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분 뭐 드라마니 영화니 많이 나왔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옛날에 강수연이 닮았다는 그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살인의 추억에서 그 저수지에서 닌거 꽂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게 그때 전미선 씨 맞아요. 송강호 씨 부인으로. 네, 그리고 해를 품은 달에서도 또 무녀로 나오셨었고 또 그래서 되게 진짜 연기 되게 잘하시고 훌륭한 배우신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도 사회면 계속 보시게 되죠. 저희가 일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원룸에서 네, 맞습니다. 네 명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딱 보니까 가슴이 확 메어오더라고요. 이게 창원에서 발생했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20대, 30대 남성 4명 참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인데 20대, 30대면 이 4사람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29일 날 아침 11시 8분에 4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원룸 안방에서 26살 먹은 김모 씨 등 남자 3명, 네. 그러니까 20대가 3명, 30대 남자 1명, 그러니까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아마 그 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번개탄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4명이 동시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걸로 보여줘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근데 이분들이 다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거주지도 서로 그러니까요. 다른. 예. 최근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SNS로 서로 연락을 취해서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죠. 네. 이 경우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SNS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망한 김 씨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술병하고 수면제 같은 게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착화탄 그런 거 봐서는 모은 것 같아요. 모은 것 같아. 우리 집으로 그냥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 이런 일은 정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일단은 뭐 4명 모두 외상도 없고 뭐 흉기 같은 것도 없고 전부 누운 채 사망해서 발견됐으니까 이거는 100% 극단적인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 뭐 유튜브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자살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맞습니다.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살이라는 표현이 사람들한테 오는 데미지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방송가에서 많이 완화에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자살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살의 실태라든지 자살의 원인. 근데 읽으면서 참 느꼈던 게 저도 현장에서 그 자살 사건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프로파일러들이 자살 현장을 많이 가진 않지만 자살과 타살이 애매모호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큰 사건, 큰 인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유명인들의 자살 현장 사건을 나가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살 현장을 되게 많이 보고 또 자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신기한 건 자살에 대해서 뭔가 딱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살의 원인이라든지 뭐 자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다 개인적인 특성도 있고 사회적인 특성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딱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근데 자살에 어떻게 보면은 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네, 극단적 선택이라는 것에 공통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뭐냐면 우울감과 절망감이에요. 정서적으로는 우울이라든지 절망감이 오는 거고 또 무기력.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순간에 위축되어 있대요. 그리고 희망도 없게 되고 그럼 전미선 씨 같은 경우도 우울증 치료를 계속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 사망한 그 4명의 청년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우울증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극단적 선택을 분석할 때 우울이라는 것과 자살이라는 것이 가장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과 극단적 선택을 봤을 때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까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통 극단적 선택을 선택한다고 해요. 이게 일반된 그 극단적 선택의 공통적인 그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란 게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원인 되게 많지만 IMF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때 네, 말도 못했어요. 갑자기 이제 극단적 선택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생활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군부 정부였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통계를 좀 많이 줄였다는 의혹도 있어요. 하지만 IMF 때 너무나 그것이 딱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일 정도로 확 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당시에 97년, 98년 당시에 나는 현직에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극단적인 선택 이걸로 변사 사건 처리를 한 게 많은 날은 7건까지 해봤어요. 네.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금방 가서 변사 처리하고 또 들어오면 금방 또 신고 들어와서 또 가고. 그래서 이 IMF 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 아마 통계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갑자기 IMF 때 딱 오고요. 그다음에 2000 몇 년도였죠. 아마 그 또 한 번 2차적인 저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또 한 번 확 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위기가 또 그런 시스템이 어떤 극단적 선택의 한 원인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불우한 환경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극단적 선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확실히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뭐였냐면요. 말이 또 꼬인다. 남자가 더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여자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장르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생활고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을 것 같고. 그냥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저는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남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이 많을 것 같은데 책임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 근데 참 특이한 건요. 특이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울증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극단적 선택은 남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교수님이 말한 대로 정서적인 우울이라는 부분이 꼭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분, 책임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또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극단적 선택을 봤을 때 20, 30대에 또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지만 실제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극단적 선택의 비율이 확 늘어요. 그래서 연령에 비례한다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극단적 선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걸 두지 않는데 이걸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함이라든지 무기력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별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고도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아직 여건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 같이
지지해줄 사회적 기반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살률, 네, 현재는 1위가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근데 항상 그 상위권 안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건 맞아요. 네. 한때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선택 1위였었어요. 네. 한동안 이거는 정말 1위 1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팍팍하다. 힘들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 나왔네요. 이 4명도 전부 다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빚과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 어떤 하나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많이 또 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그 내적이 뭐 이렇게 통제를 못할 때 그것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학자의 말이긴 한데요. 실제로 자살의 위험 변인이라고 하나요? 그것들을 41개로 정리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우울, 절망감, 충동성, 그다음에 의심, 그다음에 정신분열, 낮은 자존감, 낮은 가족의 지지, 그다음에 냉소성, 가족 갈등, 신경증, 정신증, 대인관계 혐오, 불유쾌함, 적대감, 반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극단적 선택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공통적 어떤 변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놀랬던 거는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귀갓길에 가다가 이제 진짜 본인이 하고 있는 허리띠로 목을 매신 분도 있었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옥상에서 맞아요. 네. 이제 투신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의아한 거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거지 본인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극단적 선택에서 또 한마디가 나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동이에요. 충동. 그래서 그 순간에 오는 충동을 딱 막 진짜 부정적인 것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이게 더 살아서 뭐해?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그 충동을 딱 실행했을 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나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짜 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진짜 수도 없이. 제가 다 셀 수도 없겠어요. 그 기억도 너무 많아서. 그 현장 나가보면 이제 경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렇죠. 이게 타살이냐? 근데 이거 뭐 타살하고 같이 분류하니까 자살이라고 할게요. 이건 자살이냐? 이건 타살이냐? 경찰은 그거를 구분하는 게 1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눈은 항상 가면 현장에서 사체를 딱 보고 자살일까 타살일까 이것만 이제 판단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뭐 타살이면 수사로 전환되고 자살 같으면 이제 가족한테 인계를 하는데 자살의 원인만 그냥 피상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는 거는 간단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생활고가 어땠는지 이를테면 대인 관계가 어땠는지 아니면 가족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대인 관계가 잘 안 돼서 혹은 이 사람이 좀 우울감이 많아서 이 정도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사실은 많았어요. 네. 다만 타살은 아니기 때문에 자살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냥 불상의 이유로 자살했다 하는 불상의 이유라는 그런 식으로 종결한 사건들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 좀 답답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심리학적 부검이라는 심리부검. 네, 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그 실제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진짜 다각면으로 조사를 해요. 왜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고 하냐면 실제로 신호가 극단적 선택에 우리가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조사만 하다 보면 모르게 됐는데 주변인을 만나보고 이 사람의 어떤 활동 반경이라든지 이 사람의 일대를 보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맞아요. 원인이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각들이 왜 굳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맞아요. 네. 죄악시했으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노르웨이인가요? 그 북유럽에서 실제로 이 심리적 부검을 했을 때 자살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통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수님 저는 그 타살 현장보다 자살 현장이 저한테는 데미지가 너무 크게 왔었거든요. 들어가면 그 진짜 이상한 게 자살을 하신 분의 집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우울감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확 와요. 그리고 셀럽이었는데 제가 그 셀럽 되게 유명하신 분 자살 현장에 그 극단적 선택 현장에 갔었는데 암막 커튼이 싹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 그 집 구조 자체가 되게 우울감과 이게 그 우울이 오게 되면은 사실 신호가 뭐가 있냐면요. 힘들고 무기력하다 보니까 집을 잘 안 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다 이렇게 발에 밟히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조금만 저 암막 커튼만 좀 쳤으면 누가 조금 더 경쾌한 음악을 좀 들려줬으면 거기에 또 음반도 다 우울한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안타까웠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저도 주변에 배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그 자기가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고. 뭐 일단은 나가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 좋은 방법이고 다 일관된 방법은 아니지만 나가라. 햇볕이 있는 곳에 나가라. 그리고 걸어라. 그리고 먹어라. 중요한 얘기 같아. 네. 그리고 먹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 삶의 활동이잖아. 네. 걷고 먹고 나가서 외출하고 삶의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떠들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혼자 있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건 이제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요즘에 최근에 극단적 선택 기사가 나잖아요. 그 밑에 저희가 진짜 자살 예방센터 번호, 맞아요. 뭐 다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또 검색만 그 이제 자살,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만 치면 거기 인터넷에 그 번호가 다 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화번호들. 네. 그죠? 네. 사실 한 번만 전화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그래 믿자 본전이다 그러고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 한번 해서 나 참 기분 이런데 이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많이 바뀌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그래요. 내 인생 내 목숨 끊는데 뭐가 왜 자꾸만 사회에서 날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 그 주변인들은 정말 타격이 너무 심하게 오거든요. 제 주변인 분들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진짜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못 해줬을까? 혹시 내가 한 말이 저분한테 상처가 된 건 없었을까? 근데 그게 가족이었을 때는 저희도 집에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이 꽉 오더라고요. 가족들 자체. 그래서 이것이 자기 목숨이니까 자기가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뭐 자기 목숨 지금 힘든데 그게 들어오시지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시그널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신호가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건 취급한 것 중에서 변사 사건 중에 남성분 50대 남성분 두 사람이 당구장을 동업했어요. 당구장을.
당구장을 동업을 했는데 당구장이 영 안 됐어요. 빚을 막 얻어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원래 기존에 돈이 있던 거를 투자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빚을 막 이제 그 막바지 형태에서 큰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직장도 잘리고 어려워지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당구장을 동업을 했는데 당구장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구장을 했던 이유는 당구도 잘 쳤거니와 한 50년 정도 넘은 당구 퀴대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그거 닦고 그러면서 당구장을 이제 친구하고 괜찮게 사는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됐는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야 우리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러다가는 다 말아먹고 너무 비참해질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당구 퀴대 갖고 있던 그 가난한 친구가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없지 그만둬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한 2, 3일 있다가 이제 당구장을 문 닫고 있었는데 한 2, 3일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그 친구가 퀴대를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누가 한 번만 만져봐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퀴대를 이 친구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 가지라고. 난 이제 당구장 이날부로 이제 접으니까 당구장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저 집에서 당구 퀴대 이거 보면은 자꾸 생각날 것 같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친구가 이거 너 줄게 가져라 그러고 새벽에 한 4, 5시 됐는데 주고 갔다는 거라서 참 저놈 그 퀴대 한번 만져보자고 그래도 5, 60년 됐다고 어쩌고 하면서 안 주더니 주고 갔다고 그랬는데 그날 당일날 산에 가서 목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희 그 변사 사건 처리하는 데 와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가 그렇게 아끼던 그 당구 퀴대를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새벽에 와서 줄 때는 뭔가 어떤 결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눈치를 못 챘다. 그거를 내가 관심 갖지 못한 게 내 평생이 한이 될 것 같다고 우는 거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그널이죠. 그런 게. 네. 이런 관심, 이거 내가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지금 얘기 한마디 하네요. 실제로 진짜요. 그 문자를 보내거나 사람한테 전화를 할 때 사실 그거거든요. 그냥 전화 한 통화 받아주면서 잘 지내. 그리고 그냥 뭔가 도움의 손길을 한 번만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그게 딱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미선 씨가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버지한테 내 주변에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시그널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많이 죽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진대요. 그 같이 우울감이 오고 삶이 희망의 자체가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어차피 내가 저렇게 죽을 건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면 관심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 다 사실 그 순간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옆에서 괜찮아. 그리고 그냥 야 되겠지 뭐 이렇게 희망 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냥 진짜 무심코 온 전화도 그냥 따뜻한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 신호 좀 민감하게 우리도 그런 시그널 신호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만 잘 사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요즘엔 주변도 돌아봐야 되고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게 마지막 손짓으로 나한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관심 갖는 것도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참 많이 드네요. 저도 제가 진짜 회사 그만두고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전 한 번도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너무너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해가 됐어요. 제 창문이 딱 있었는데 다행히 제 창문이 좀 막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창문이 만약에 진짜 베란다나 뛰어내릴 수 있게 오픈되어 있다면 순간 저도 그 충동이 딱 일더라고요.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맨날 책으로만 보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됐어요. 뭐 계획이 아니라 정말 뭐 그 오랫동안 내 우울감을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오는 그 충동이 나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우울감이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딱 생각이 드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 생각만 딱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저도 오래 안 살았지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네,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뭐 같이 굴러댕기고 뭐 같이 뭐 해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러려고 이 세상에 나온 거니까요. 뭐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도 없이 생각해봤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좌절도 많이 했고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저도 그런 생각 해본 거는 이제 사건 현장에서 그 포천 여중생 사건, 매니큐어 살인 사건, 윤형사 극단적인 선택하고 난 이후에 상당 시간 우울감에 시달려 봤고요. 나도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좀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햇빛 보고 먹고 떠들어라. 그리고 아주 못 견디겠으면 그 전화번호 한 번만 돌려라. 네.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전문가 찾아가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사실 이거 사고의 패턴이거든요. 고리만 끊어주면 되는데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게 혼자는 못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삶의 목표는요.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막 생각하면 다 살 이유가 없어요. 모두 다 똑같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생제도 같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파산제도, 회생제도 이런 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극단적인 선택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파산해가지고 빚에서 면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그런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그 시스템은 사람이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 빚이라든지 채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은 또 없어야 됩니다. 예. 네. 저희가 갑자기 또 우울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 구독자분들은 뭐 힘차고 아마 그렇게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저랑 김복준 교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려우면 저희한테도 메일 보내고 댓글 주세요. 네.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번 보고 싶으면 만납시다 우리. 밥 사주신대요. 예,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살만 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